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기자회견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과 부동산 대책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사전 조율 없이 질의응답할 계획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6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주제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정치에선 김민석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쟁점, 한미 정상회담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검찰 개혁 등이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단상 없이 기자들과 둘러앉는 일명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광주 방문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함께 대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개정안에 합의한 데 따른 건데 산업계에선 경영권 방어와 배임 소송 남발 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3% 룰입니다.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입김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 등 3남매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삼성물산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어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이사 감사위원 선임 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를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부분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집중투표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선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로 여야 간의 이견은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인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뒤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결인 사퇴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횡령 등 비리를 감시합니다.
2016년 이감찰관 사퇴 이후 특별감찰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번번이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지시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 거 진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30일을 맞는 날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30일 기자회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듣기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첫 기자회견은 보통 100일 기자회견이 익숙한 단어인데 이렇게 좀 30일 만에 빠르게 하는 이유 뭔가요? 일단 이 짧은 한 달이었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해냈다는 것을 조금 홍보하기보다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내각 인선도 어느 정도 마쳤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여러 차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어떤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비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됐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확성기가 중단되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주가 3천선을 곧바로 회복했다. 이것이 경기 활성화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 정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송영훈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허니문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없다고 평가가 되죠. 실외기, 즉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의 연속성,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 이것만으로는 잠시 고기 사 먹을 때 좋고 말지 근본적으로 우리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토 정상회의에는 불참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 초청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외교의 연속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리고 노골적인 이해충돌의 케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렇게 인사검증의 기준이 형해화됐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외기 세 가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지점이고 또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반발하고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해체 또는 검찰의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것을
기어이 단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외교의 방향성과 연속성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과연 갈 것이냐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장이나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질문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또 검찰 개혁, 또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는 자리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대출 규제라는 어떤 응급 처방을 냈고 이게 업계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이거 제대로 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이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를 것이다. 이 전에 정부들은 쉽게 말해서 잼만 계속 날리던 수준이었지만 저희는 제대로 된 한방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서 물어보시면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협력을 해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 들어보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찬성을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전임 정부의 단 한 명이었던 총리 한덕수 총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82억 대 2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 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두 분 그리고 강성 지지층 분들의 생각은 지금 검찰 개혁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번에 끝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입장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온건한 개혁, 좀 차분한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미묘한 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약간 되게 미묘하게 상황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대선 전부터도 기조를 좀 정했던 것이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당에서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이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고 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해서 이 과격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어떤 반발 세력을 또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깊은 메시지는 저는 안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을 좀 아낄 것이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사실 수사와 분리가 왜 중요하냐? 아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실 기소가 안 되는 것이고 기소를 안 하니까 이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혐의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어떤 검수 완박 때보다 반발도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이 검찰의 행태 때문에 반성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과 또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후보자와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강성 지지층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쓰느냐 아니냐 예. 그리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명칭을 바꾸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사실은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이나 민주당의 정청래 박찬대와 같은 당대표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입니다. 즉 검수완박 시즌2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기소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70년 넘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경찰의 수사 노하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4년 동안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돌려보내는 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2.9배가 올라갔습니다. 처리 기간이 늘어났어요. 처리 기간도 늘어났고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기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수사권을 가져야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수사와 소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놓고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송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검찰이 역할을 했을 때인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어땠습니까? 비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혐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정권 교체가 돼버리니까 어떤 증거들이 나옵니까? 아니 이동형 인터넷 중계기 가지고 다니면 추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증권사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부 빼고 준 사람이 제가 청탁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넌 청탁한 게 아니야. 검찰이 기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잘 제대로 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반적인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치 검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온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기왕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일부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뺏거나 검찰을 아예 해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찰 인사를 중립화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면 어느 진영이든 모두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 아래의 검찰 인사들도 상당히 중립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그런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부분 인정은 하시지만 그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검찰 개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고 이런 이 형사사법체계라는 100년 대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2달 안에 지금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희가 이 외교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잖아요.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라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셨죠. 보수정당의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의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자율화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꼭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동맹 국가인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부터 만나는 것이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승절이 군사적인 좀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우려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총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시는 것도 대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절 참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가는 게 맞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교의 순서에 맞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 수락부터 밝히게 되면은 한미 관계에 큰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외교의 효과 면에서 의문이에요. 2015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2016년 사드 배치 전국에서 한한령이 내려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참석해서 참석하는 대로 우리 외교는 비용을 치르면서 효과는 미미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외교적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은 각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불쾌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거든요. 지금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승절을 참석한다?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도 못하게 그리고 자료는 꼭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올해로 26년째인데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유례가 없었던 증인 참고인이 넘는 청문회를 했고 또 이종배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도중에 자료 미제출률이 73.3%에 달한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만 듣고 아무것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제도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면 이런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법안도 발의하고 국민청문회까지 열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의석수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후에 여야 협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과거 사례를 보면 참 재밌어요. 방금 우리 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던 뭐 인사청문회 뭐 방지법, 김민석 방지법 이런 것들 다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여당과 야당이 맞서 싸워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매듭을 어느 정부에서 끊어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왕에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또 본인들도 나중에 또 요구할 것을 또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왔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 인사청문회는 낙마하냐 마느냐는 이 민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청문위원 중에서도 주진 의원만 쉽게 말해서 스타급으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주진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별로 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이 송 비대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떤 위치에 있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혁신위의 무게감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때 항상 저희가 보는 것이 전권을 부여받느냐 마느냐예요. 그런데 이 전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사무사하게 얘기를 좀 흘리셨고요. 전권을 어느 정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을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 불명의 상태다, 수술칼을 들이대겠다고 했는데 이 메스를 어디까지 들이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권이 모호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상황은요, 메스를 들이대서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인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기왕에 되셨으니까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세 가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첫째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8월 중순 전당대회 설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첫 혁신위 회의를 시작해도 5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완성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두 번째로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명확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이 혁신위가 출범한 과정을 돌아보면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대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혁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듯한 그런 모양도 연출이 됐고, 결국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예가 돼서 이 혁신위가 출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한은 불분명합니다. 다음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이 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힘이 있느냐. 안철수 의원은 선수는 사선입니다만은 본인이 당내에서 일정한 계파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혁신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당내에서 수용되도록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힘, 무게,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과제가 안철수 위원장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한 없고 시간 없는 안철수 혁신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을 생각해 보면은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전권이 있는 혁신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국 성과가 부족했던 혁신위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안철수 혁신이 어떻게 성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성 변호사님께서 너무나도 제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탤 말이 별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혁신위를 지금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가가 저는 궁금해요.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리더십, 즉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을 이끄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고 정치적인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말은 좋죠. 혁신하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하지만 혁신을 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혁신위가 잘 되길 바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순서상 전당대회를 하고 거기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안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 경기 구리시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런 화재에 교회를 찾았던 신도와 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50분 만에 큰 불이 잡혔고 밤 9시 34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조사를 받으면서 전 정권 내각 전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울고검 정사를 빠져나옵니다. 계엄 사후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 40분 만에 귀가한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청하는 등 계엄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공모회의에만 참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자 약 20명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병대원 특검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을 돌며 영세 상인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로 2억 7천만 원을 빼돌렸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20대 남성인데요. 2024년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네.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기차를 타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옷가게 주인들 그 상대로 해가지고 일단 핸드폰을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가? 전화해 보면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비밀번호 써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케이스에다가 그냥 메모해 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2억 7천만 원, 피해자는 4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27범이나 됐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소한 지 10월 정도 됐다라고 했으니까 출소 직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러 온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이 20대 남성 여러 진영,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작은 점포 상인들의 휴대전화만 노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전과 27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제 그 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앱이 깔려 있는 경우를 이용해서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인데요. 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왔던 겁니다. 여러 차례 범행을 하면서 되게 좀 영세, 조그만 영업을 하시는 50대 중장년 여성층들이 잘 관리가 안 되다라는 걸 알고 그런 분들을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동중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신원 노출을 가리기 위해서 또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지역을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열차만 이용하고. 근데 이게 대전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열차를 통해서 지역 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전역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요새 담겨 있어서 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또 그 관리가 취약하신 분들을 고의적으로 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20대 남성은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과가 27범이니까 상습범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엔 누범에 해당됩니다. 누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집행이 종료가 된 다음에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때는 누범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누범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누범에 해당하면 장기 2배의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역 12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그다음에 이번에는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중형이 다시 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평소에 만약 휴대전화를 절도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번 사건처럼 계속 이게 휴대전화 절도 관련해서 좀 대비 관련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가 좀 내려져야 할까요? 일단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 중에 카페 같은 데서 뭐 노트북, 휴대전화를 놓고 가도 안 훔쳐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을 외국인들이 이제 자국에 알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범행이 알려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좀 이렇게
기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진 않지만 이런 이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휴대전화 안에 신용카드라든가 이 카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내지 잠금 장치를 설정하지 않아서 누구도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0대 이 범죄자가 노린 대상과 같이 관리에 취약한 분들을 노리는 범죄는 또 다시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휴대전화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돌진해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순식간에 휴게소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11시 32분이니까 딱 점심 식사하기 시작할 그럴 시점이었는데 강릉의 대관령 휴게소였는데 대형 외제 SUV가 식당 건물로 돌진했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돌진했냐면 6m 안까지 밀고 들어갈 정도. 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방까지도 그 차량이 돌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게 밀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11시 32분이니까 약간 이른 점심을 식사하던 그 손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3명은 중상을 입었고요. 7명도 경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주차 중이었는데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앵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82세 고령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운전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만큼 뭐 급발진이란 다른 사고 원인 조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너무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하면 이런 사고가 이제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이 갱신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운전 면허에 반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원 내지 지자체에 따라서 한 30만 원 정도의 보상 정도로 이 반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갱신 주기에 철저하게 운전과 관련된 안전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갱신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 두 번째, 또 고령 운전자들이 이 운전 면허증을 반환할 수 있는 유도책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좀 국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3만 명을 추가 파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러시아 수송기와 선박 등이 이미 북한에 도착해 수개월 내 병력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이 보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군사항구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해 북한군을 실어 나른 것과 동일한 유형의 수송함이 5월 18일 항구에 정박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4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선 러시아 인류신 76으로 추정되는 대형 군용 수송기도 포착됐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포착된 수송선과 항공기 모습은 추가 파병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들 병력이 수개월 내 러시아에 도착해 대규모 공세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러시아 장성들이 이미 북한에서 병력을 훈련해왔다는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러시아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난 뒤 크루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북한 인력 파견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Дивизия строителей, это 2 бригады, 5000 человек, объединенные в одну дивизию.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이르면 7월에서 8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네,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효자 상품 중 하나죠.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차 때와 같은 180대지만 계약 규모는 2배가 뛴 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우리 K2 흑표전차 180대를 도입했습니다. 폴란드가 180대를 추가로 더 수입하는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대수는 1차 때와 같지만 개량형 모델로 바뀌고 기술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수출 규모는 2배 늘어난 9조 원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 폴란드 내부 사정과 비상계엄 등 여파로 계약 체결이 지연됐던 상황에서 폴란드와의 안보 협력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혼란으로 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한국이 그런 혼란을 극복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한국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한 K2 전차는 우리 방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연합훈련에서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는 4.5km의 표적을 명중시켰을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통령실도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하는 등 K방산을 전략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이제 방위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최근 방위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K방산의 수출 완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구체적인 계약 규모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 K2 전차 수출에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액만 놓고 봐도 최대 규모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좋은 소식입니다. 네. 국내 이제 방산업체,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죠. 방위사업청하고 폴란드 정부가 이제 그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K2 전차 대상으로 해서 67억 불 그 2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미 2022년 7월 달에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그때 당시도 K2 전차 180대 수출로 똑같은데요. 그 당시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포함해서 수출 금액이 더 높아진 거죠. 그때 4조 5천억 정도 됐는데 한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평가됩니다. 네, 지금 살짝 짚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1차 계약 때와 2차 계약 때 어떤 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좀 짚어주세요. 예, 1차 때는 그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이 K2 전차 180대를 그 완성된 제품으로 예. 수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렸습니다. 현지 생산 그 180대 중에서 117대 네. 현대 로템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 그 폴란드 방위 업체가 생산하는 게 63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에서 했던 현지 제품 현주화 예. 맞춤형 전략을 좀 더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현지 그 업체의 수출 수요가 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찌됐든 1차 때는 완제품을 수출을 했다면 지금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우리의 노하우, 방위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방산의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K방산 검증된 성능, 빠르고 정확한 납기,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에서 K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능이 이미 검증이 됐죠. 우리나라의 그 K2 전차 외에도 예. K9 자주포 이미 이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에 대응한 그런 그 요격 능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한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우리나라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런 주요 국가들은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고 완제품 생산에 이제 주로 이제 예.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그 유지 보수나 기술 이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네. 유럽 주요국들이 이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가 최근에 이제 방위비 지출 GDP의 5% 수준으로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K 방산에도 이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밝혔다시피 우리나라 그 수출 주요 품목으로 방위 산업 품목들이 이제 수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좀 개선해야 될 거,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예. 우리가 좀 그 확대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는 이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대통령 직속 체제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범정부 협력 체제 이런 것도 이제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R&D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금융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도 현지화 생산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날로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가 관련해서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뭐 요즘에 하기가 좀 겁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체감할 때. 예,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그 물가 상승 목표율을 2%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넘어섰다는 거는 한국은행의 그 물가 목표를 넘어섰다는 거죠. 예. 상당히 이제 한국은행이 좀 바빠졌다 생각이 되고, 참고로 그 7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네. 2.2%거든요. 그러니까 2.2%라는 거는 올해 1월 달에 2.2%였다가 5월 달에 2% 안쪽 1.9%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2.2%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름철 여러 가지 그 폭염을 앞두고 이런 그 먹거리 가격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경고 메시지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고 메시지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던 건가요? 예, 이번에 그 6월 그 소비자 물가 2.2% 상승에 기여했던 부분은 가공식품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라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9%, 네. 그다음에 빵 6.4%,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죠. 예. 커피가 이제 12.4%. 그다음에 이제 뭐 햄, 베이컨 이런 품목들 8.1%.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가격도 많이 그러네요. 올랐어요. 그래서 네. 고등어, 조기, 오징어 이런 가격도 올랐는데 특히 예. 고등어는 16.1%까지 그러니까요.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먹거리 중에서 뭐 상추라든가 시금치 같은 이제 그 잎새 품목들 예. 그런 품목들이 이제 폭염이나 어떤 장마로 인해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가격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좀 위험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가공식품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평가하는 예. 73개 품목 중에서 60여 개 품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리에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먹거리 물가 상승하면 외식 물가 덩달아 뛰게 마련입니다. 근데 곧 휴가철입니다. 정부가 일단은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가공식품이나 주로 먹거리 그 상품에 대한 그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품 수요에 대한 그 구매력 확대에 따른 어떤 구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먹거리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물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장면입니다. 요즘 폭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지금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폭염으로 파리 에펠탑은 관람객의 입장이 제한됐고요.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공립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치솟는 낮 시간에는 야외 근무가 금지됐는데요. 프랑스 남부에서는 폭염의 영향으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7월 초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폭염, 이례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더위의 주범은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열돔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고온건조한 열돔이 유럽까지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덕분에 남부 유럽은 수은주가 40도를 넘은 곳도 많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구온난화로 이제 폭염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를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폭염 대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온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은 나흘째 열대야가, 강릉은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한 차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제 거의 전국이 가마솥처럼 뜨거워졌는데요. 오늘도 강릉과 밀양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청주와 대전 33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가 습한 데다 자외선까지 무척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일부 수도권은 낮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고요. 내일 수도권은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